법무부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을 감찰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의혹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야권 인사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술자리 검사는 감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 주장했고 야당은 특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 화장품 업체가 이사회 반대에도 마스크 사업을 시작한 옵티머스 측에 150억 원을 긴급 투자해 검찰이 그 배경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동욱 전 총장의 만남 사흘 뒤 경기도가 옵티머스의 물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 집에 찾아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이 터져 남성은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사건을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김봉현 전 대표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윤 총장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한 어조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수시로 충돌해 왔죠. 그런데 사실 사법 정의를 목표로 검찰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충돌에 정치색까지 덧칠되면서 이번 수사가 또다시 산으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가 추미애 법무부가 낸 입장문 내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낮 2시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 로비 의혹을 사흘간 감찰 조사했는데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의혹만큼 철저히 수사하게끔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흘 전 감옥에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찰과 야권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총장은 어젯밤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별개의 수사팀을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사건 때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 지휘권을 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도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대해서 직접 턱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을 냈습니다. 윤 총장이 왜 이렇게까지 반발한 건지 대검 분위기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무부 발표에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야당과 검사 비위에 대해선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무부 발표에 대해 수사를 내가 왜 뭉개냐며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수사 주체를 검토 중이란 법무부 발표 내용에 대해선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총장에겐 결과만 보고하든 알아서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입니다. 대검찰청 또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의 GPS 기록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인 이모 대표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CCTV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출입 기록은 검찰이 요청하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강 전 수석은 자신의 GPS 기록 분석을 환영한다며 성명불상 검사 B와 변호사 A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을 촉발시킨 건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기획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또다시 입장문을 냈는데 자신의 검사 술접대 주장은 감찰과 수사로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서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법정 진술과 달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입장문입니다. 지난 16일 주장했던 이른바 현직 검사 술접대 폭로와 관련해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는 진행 중인 감찰 내지는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A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당 술자리와 라임 수사까지는 시간 간격이 몇 개월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합류한 검사들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추후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라고 썼으니 틀리게 쓴 게 아니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법정 증언과 1차 입장문 내용의 차이를 지적한 어제 TV조선 보도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취지는 이상호 전 위원장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전에 다른 누가 찾아와서 진술을 바꾸라고 한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사건은 A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입장문 폭로 내용과 별개의 사건이므로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재판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해주겠다, 이런 검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왔었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가 재판 말미에는 누구든 어떤 방법이든 증인의 이 사건과 관련해 접촉해온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에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김 전 회장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면서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외투쟁 의지도 처음 밝혔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합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김봉현 폭로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전현직 고위검사, 유력 정치인 등이 언급된 의혹인데 법무부 감찰이나 수사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김 전 회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풀자고 했습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에 물을 흐려 걱정이라면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특검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특검을 뭉개려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사건이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고 별도의 수사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수사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재중 기자와 함께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까지 양측이 충돌했던 것과는 강도가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먼저 발단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한 폭로였습니다. 예. 지난 16일에 김 전 회장이 정치권 로비 그리고 현직 검사 로비 등을 폭로를 했는데 수 장관은 16일 같은 날 즉시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가 착수를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충격적인 폭로라는 이례적인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감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검과 법무부가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각자 쓸 수 있는 카드를 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해왔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입장문에 보면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윤 총장은 결과 보고만 받는 형식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가 강하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 그럼 법무부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이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김 전 회장의 폭로를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입장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폭로의 이 타겟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김 회장 입장문을 보시면 이 체포된 이후 A 변호사로부터 이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에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A 변호사를 통한 로비가 윤 총장에게까지 닿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매일 수사 상황을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했고 실제로 내 앞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서 윤 총장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의 말도 폭로에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대검에서 입장문 나온 걸 보면은 윤 총장은 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법무부의 입장문 중에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김 전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입장을 보면 이 사흘간 감찰한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감찰 결과물이나 또 감찰에 따른 증거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진에게 공식 입장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의 이 폭로가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인데 이 감찰 3일 만에 이 폭로를 검증하기에 시간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 다소 남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김 전 회장의 입장문 그리고 법정 증언들을 쭉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본인이 재판에서 어떤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할 건지를 판단하면서 지금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무부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여권 정치인들도 많고 실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검사 비리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역시 이 김 전 회장의 폭로와 이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보면 추 장관은 이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또 검사 비위 이렇게 사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또 추 장관 사태 등을 언급을 하면서 이 마치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지상 과제로 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또 자신은 나임의 몸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미애 장관은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 이번 어쨌든 폭로도 검찰 개혁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 수사에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재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펀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 사업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한 화장품 업체가 등장하는데 이사회가 반대했는데도 이 화장품 회사는 옵티머스에 150억을 투자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받은 마스크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청와대 현 행정관이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스킨앤스킨 임원 A씨를 불러 지난 6월 옵티머스 측에 150억을 투자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6월 3일 이사회 3시간 전에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 유모 씨가 불러 마스크 사업을 안건에 올릴 건데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이사회에서 150억 원은 회사 자산의 20%가 넘는 돈으로 너무 커 사업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유 씨 측의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고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측 EP+에 150억을 송금했습니다. EP+는 옵티머스 이사인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150억 원은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킨앤스킨이 공급받은 마스크는 100만 장뿐이었습니다. A씨는 공급받은 마스크 일부를 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에 1억 원 정도에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 판매 과정에 현직 청와대 시행정관이 도움을 준 것 아닌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 형제에게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옵티머스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옵티머스가 경기도 광주에 추진했던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내용, 이미 공개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만남이 있은 지 사흘 만에 경기도가 이 사업의 속도를 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업 승인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구청 등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된 겁니다. 박경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관계사를 통해 경기도 광주 봉연에 물류단지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국토부 검증을 통과했지만 주민들과 경기도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물류단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미 또 심사가 중앙정부 심사를 통과한 게 두 곳이 있고 저희가 이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의 고문 역할을 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났다는 2020년 5월 8일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만남 사흘 뒤 경기도는 사업 승인에 대해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와 산자부 등 20곳에 보냈습니다. 산단 특례법에 따라 2주 뒤인 25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야당에선 두 사람의 만남 직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문이 나온 것 자체가 문건에 언급된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뒤에 불과 3일 만에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을 넘어서 패스트런에 해당되는 문건을 내려보냅니다. 앞서 최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5월 이재명 지사를 만났지만 관련 사업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밝혔고 이 지사도 개인 SNS에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측은 4월 말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사업 접수를 받은 뒤 논의 과정을 거쳐 모든 걸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여당 없이 자체 국감을 열었습니다. 여당이 거부해서 자진 출석이 무산된 숨진 공무원의 친형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10분 넘게 동생을 월북으로 단정한 정부를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국감장을 연상케 하는 배경 현수막이 걸린 회의장. 증인과 참고인이 자리했고 의원당 발언도 5분으로 제한하는 국감 형식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거부로 출석하지 못한 피격 공무원의 친형과 연평도 어촌계장 등을 불러 실시한 단독 국감이었습니다.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정인에 대해서까지도 막무가내로 정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작심한 듯 동생의 월북을 단정지은 우리 정부를 10분 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의 도움을 청해할까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에서 120여 명의 주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의 경우 국민의힘은 20여 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앞둔 여야는 내일 마감되는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탈북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듯한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면 탈북 여성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인신매매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글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입니다. 북한 여성 구매를 키워드로 검색하니 수많은 글이 쏟아집니다. 얼마면 탈북 여성과 잠자리를 할 수 있냐는 성매매 문의부터 5천에서 6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면 탈북 여성을 구매할 수 있다며 상세한 과정을 적어놓은 글도 있습니다. 탈북 여성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흥정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글은 중국 내 다른 포털 사이트들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상당수 탈북 여성들이 매춘이나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는 보고서를 2014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탈북민을 판다는 글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만나기 전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이 터져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남성은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계단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굉음과 함께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철근이 무너진 소리인 줄 알았어요. 창문을 열어봤는데 가스 터진 건 줄 알고. 폭발물을 가지고 간 건 27살 A씨였습니다. A씨는 2층에 살던 여성을 만나려 했지만 다른 가족이 집에서 나오자 급하게 3층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제 폭발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터져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년여 전부터 알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폭발물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한테 이해를 가겠다는 그 의사보다는 본인 의도는 자기가 이렇게 다. A씨 주거지에서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화학 물질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 있는 요양시설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 쿠폰 지급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지난 8월처럼 또 방역 경계심이 풀어질까 걱정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 밤새 19명이 늘어 총 51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일부는 첫 환자가 나온 지난 16일 이전에 이미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내부 추가 전파가 우려됩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14명이 더 늘어 총 73명이 됐습니다. 위중증자 증가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서울 송파구 잠원의료기기 관련해선 방문자 가족이 강남구 CJ 텔레닉스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총 확진자는 33명이 됐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는 재확산 속에 해외 유입 사례도 20명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확진자 관리가 안정적이란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중단됐던 소비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20일 전시 공연 분야를 시작으로 영화, 체육 순으로 소비 할인권이 지급됩니다. 감염 위험이 큰 숙박과 여행, 외식 분야는 향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코로나로 변한 것들이 참 많은데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도 바뀌었습니다. 해외로 입양됐던 윤상혜 씨가 가족을 찾아 44년 만에 상봉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출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화면으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70대 노인이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44년 만에 잃어버렸던 딸을 만나는 날입니다. 잠시 뒤 모니터로 한 여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성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화면 밖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44년 전 잃어버린 뒤 전단지도 붙이고 방송 출연도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딸. 잃어버리고 40년 동안에 먼 곳으로 안 가고 보건방에서 뱅뱅 돌면서 남대문 시장 언제나 볼까. 자신이 쌍둥이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목소리만으로 형제임을 느낍니다. 가족 쌍봉은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시행하는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재외 공관을 통해 상혜 씨의 유전 정보를 국내로 들여왔고 지난 7월 가족들이 유전 정보를 새로 등록하면서 9월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상봉 방법을 고민하다 결국 비대면 상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I want to hug my family and have a big family meal with them. 경찰은 앞으로 제도를 활성화해 더 많은 가족 상봉을 도울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유통시장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백화점은 자존심을 굽히고 배달을 늘린 데 이어 이제는 고객을 끌기 위해 미술관을 매장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한 백화점의 매장 한 곳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부터 이우환, 김환기,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도 곳곳에 걸렸습니다. 한 점 정도 꼭 소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작품들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매장 한켠에는 어린이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집에서 혼자 그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리니까 좀 대회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아요. 매장 곳곳에 숨겨진 작품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체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온라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면서 백화점과 아울렛 등 오프라인 유통가는 아예 매장에 미술관까지 차려 고객 끌어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층별로 이제 예술 작품들을 배치해서 문화하고 예술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좀 드리고자. 올 상반기 국내 유통사 3사의 영업이익은 377억 원.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7%나 급감했습니다. 기존 영업 방식의 틀을 깨고 체험 전략을 내세워 생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장 큰 변수였는데 회복 이후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있어서 판세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지율 격차는 아직 벌어져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앞섰지만 결국 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캠프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이 속사정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기도 전에 유세 일정을 잡았던 트럼프 대통령.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Good? 마스크를 던지며 유세 재개를 알렸고
곧바로 펜실베니아,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어제는 자신을 감염시킨 걸로 지목되던 힉스 보좌관을 깜짝 등장시켰습니다. 몇 개 주만 골라 화력을 집중하는 건 대역전의 기억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은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하고 각 주별로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승자 독식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수가 많고 부동층이 많은 몇 개 주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As you all know, and quite frankly, if we win Florida, you've won. 4년 전 힐러리 클린턴은 여론조사에서도 앞섰고 전체 득표에서도 이겼지만 플로리다에서 1.2%포인트 차로 패하는 등 격전지 6개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뺏겼습니다. 바이든도 경합주만 놓고 보면 평균적인 여론조사 격차의 절반인 4.9%포인트로 좁혀집니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에서는 동률이란 조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힐러리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합주에서 공화당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샤이 트럼프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4년 전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바이든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우편 투표가 코로나 여파로 조금 일찍 시작됐고 그 어느 때보다 투표자 수가 많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지원군으로 합류했습니다. I'm asking for your trust and support in 2020 for Kamala and me. So please vote. 트럼프 캠프가 바이든 차남의 마약, 성추문 의혹을 들춰냈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I think that we will see an extraordinary amount of intensity from both sides here in the final stretch. The campaign's most valuable resource is the candidate's time. 보름여를 남긴 대선 판세. 안개 속을 뚫고 승리를 거머쥐는 건 누가 될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어대 낙이냐 이대 만이냐로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아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두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대 낙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낙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전당대회 때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해서 어대 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말이 또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반면에 이대 만은 이러다 대표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즉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 8월부터 이 지사의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10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는 이재명 지사가 20%, 이낙연 대표가 1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대선이 아니라 지사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권에 생각이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현 이낙연 체제에서 경선을 뚫고 과연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완전 국민 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습니다.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 제한 없이 참여해서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에 비해서 당내 기반이 적은 이 지사에게 불리한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당원들은 또 자동으로 선거인단이 되기 때문에 결집력이 강한 권리당원의 선택이 결국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이낙연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서 저 경선 룰을 바꿀 가능성 이건 없습니까? 예, 이 대표 측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비주류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경계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지사 지지자들이 현재 정부 여당과 생각을 같이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분석해 볼 만한 툴이 있는 거죠? 예, 그 질문에 이게 답을 드리려면 여론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답한 사람이 15%였는데 반면에 이낙연 지지자 중에는 같은 답을 한 사람이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이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후보 경선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 아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거일 180일 전인 내년 9월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군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어대낙이냐 이대만이냐의 느낌표는 누군가에겐 부러운 혈투로 하겠습니다. 예. 누가 보고 있죠? 예. 보고 있네요.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당으로서는 이 두 사람의 박빙승부를 보는 게 속이 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국감장에 출석한 민어로 하겠습니다. 아주 민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8일 해양수산부 국감에 민어가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구경해 보시죠. 장관님 생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 살아있었는데 죽었어요. 저 국이 뚝뚝 떨어지는데 받치고 하시는 게 국물을 뚝뚝 떨어지는데 저 비서진은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는데 민어를 왜 들고 나온 겁니까? 예, 방금 보신 건 이 중국산 큰 민어인데요. 이 학명만 큰 민어라고 할 뿐 실제로 민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횟집이나 수산시장에서 이 양식 민어로 둔갑이 돼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판소리를 불러서 눈길을 끄는 의원도 있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저도 판소리를 좋아합니다. 위원장님 어깨춤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감 기간 계속해서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제법 판소리를 하네요. 예, 이모경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국악밴드 이날치와 협업을 했던 우리나라 이 홍보 영상을 소개한 겁니다. 굳이 노래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목은 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복장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일전에 이 원피스 등원으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작업복을 입은 채 국감에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입은 옷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보시겠죠? 네.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1대1로 사장님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비감 기간에 따라서 복장을 바꿔 입었는데 참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국감장에 출석한 민어의 느낌표는 웃기지만 우습진 않게로 하겠습니다. 정쟁에 힘든 국민들 이런 식으로라도 웃게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내용에도 좀 충실해서 우스운 국감은 안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정해봤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물음표도 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물음표는 장하성의 유흥주도 성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하성 주중 대사가 이제 고대 교수 시절에 이제 카드를 쓴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가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7천만 원 가량을 결제해서 이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2명 가운데 장하성 주중대사가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를 두고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 대사가 주도했던 이 소득주도 성장에 빗대 유흥주도 성장이라는 조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 대사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비판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비판의 지점은 또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네, 바로 이 말에 빗대서 내가 룸살롱 가보니 모든 국민이 룸살롱 갈 필요 없다. 또 내가 룸살롱 가보니 내 돈으로 갈 이유는 없다는 식의 패러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장 대사가 쓴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이 교수님 가르침대로 분노하면 되는 타이밍인가요?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게 아니고 법인카드만 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장 대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마지막 세 번째 물음표 장하성의 유흥주도 성장의 느낌표는 사표가 안 되면 사표라도로 했습니다. 이 스승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사표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공직 수행은 제대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면 혹시 모를 오해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지를 좀 남겨두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우리 궁궐이 화려하게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경궁에는 IT 기술이 입혀져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고 창덕궁에서는 허준 선생의 약방에서 약재도 직접 담아본다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의 사람들이 꿈꾸던 상상 속 자연의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이 깔린 듯 은은한 빛의 터널을 통과하면 십장생도 속 풍경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화려한 뿔이 달린 사슴이 풀을 뜯고 폭포 사이를 고고한 학이 거닙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가 오색빛을 뿜어내는 춘당지를 마주하면 익숙했던 고궁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창경궁 야외가 미디어 아트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밤에 이런 멋진 조명들하고 같이 보니까 새로운 것 같고 너무 처음 오는 것 같은데. 허준 선생이 진료를 보던 창덕궁 약방. 향첩과 티백을 만들며 전통 약재에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한방 향첩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후각 회복을 도와주는 약재들로 구성됐습니다. 귤껍질, 박하 등 마음에 드는 향을 모아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티백을 만들 땐 저울에 달아보며 정량을 담아야 합니다. 고루 모든 게 들어가야지 이제 쌍화차 그런 향 맛이 난다고 해서 끓여서 한번 좀 먹고 싶더라고요. 코로나19로 현장 행사 규모가 축소됐지만 놀이키트 배달과 온라인 콘텐츠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다채로워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고궁이 시민들과 호흡하며 현대적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정권 시절 지상파 뉴스가 대통령 동정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붙었던 이름 땡전 뉴스입니다. 당시 김용갑 민정수석은 대통령만 모르고 있던 이런 시중의 비웃음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에게 목을 내놓고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백성민의 정사정을 쓰는 민정수석은 민심과 대통령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5대 권력기관을 총괄하면서 핵심 정보를 독점하고 또 고위공직자 검증까지 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역대 정권은 이 자리에 주로 검찰 출신을 앉혀서 국정을 장악하려 애써왔는데 현 정부에선 거꾸로 민정수석실이 정권의 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스캔들과 연루돼 있습니다. 조국 수석 시절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됐었고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또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선 민정수석실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번 펀드 사기 사건에서 등장하는 민정수석실의 모습은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모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한 채로 근무했었는데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지난해 10월은 이미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옵티머스 주주였던 그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는 데 힘을 보탠 건 아닌지 그걸 밝히는 건 이번 수사의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라임 사건의 김봉현 전 회장은 민정실도 다 내 사람 이런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죠.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지적도 과하진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의 해방구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발탁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정수석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건 정권 호위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심의 곁에 있도록 직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조국 전 수석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민정수석실, 권력형 비리의 해방구인가? 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어깨에 내려앉은 가을볕이 참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니 금세 쌀쌀해졌는데요. 이렇듯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씩 크게 나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부턴 전국에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이 자리하겠고요. 내일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7도로 출발하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국이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8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